자, 금일은 지난번 영상에서 낙찰받았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2차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부터 간단히 보도록 할까요? 23타경의 1571번 사건이었는데요. 자,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마트밸리고요. 1605호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가 경매 목적물이었습니다. 전용은 27평짜리였는데요. 감정이 3억 1천만 원에서 1회 유찰됐어요. 1회 유찰돼서 감정가의 70%인 2억 1,700만 원에 경매가 진행되던 물건이었습니다. 자, 저희 회원님께서 본 물건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본 물건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송도의 중심가에 있는 물건들보다 면적 대비 훨씬 더 저렴하고 근처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욕심이 나는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입찰가를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유 하나가요. 바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특수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즉, 최초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20년 11월 20일인데 이거보다 앞선 권리자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14년 7월 3일에 했어요.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낙찰을 받고도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는 환경에 놓인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수한 물건을 일반인 분들이 많이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정하기가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 보면 감정가는 3억 1천만 원이었는데 주변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변에 나온 매물들 또한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매로 사는데 싸게는 사야 될 것 같고 특수 물건이니까 진입장벽이 있어서 남들은 많이 안 들어올 것 같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지만 관리사무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많은 분이 오고 가셨대요. 수많은 분들이 오고 가서 이거 자기들 너무 귀찮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물건이에요. 도대체 몇 명이나 입찰 들어올까 궁금하기도 했고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많이 고민되던 물건인데 고민 끝에 적은 가격 짜라란 어쨌든 축 낙찰 받았습니다. 자, 감정가 3억 1천만 원인데 2억 5,330만 원에 낙찰받은 물건이 되겠고요. 11명이나 입찰했는데 차순위 금액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2억 5,330만 원에 아주 기분 좋게 낙찰받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은 3억짜리를 2억 5천에 낙찰받았으니까 5천만 원 싸게 받았네 라고 생각하시고 끝날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건 얼마짜리를 얼마에 낙찰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죠.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그 이후에 명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차원 경매 중에 하나의 방식은 명도 과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고차원 경매가 완성이 되느냐 실패하느냐도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낙찰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낙찰을 받았다고 종료된 게 아니겠죠? 낙찰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낙찰을 받아도 낙찰받을 당시에 낙찰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일 뿐입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요. 자, 그래서 낙찰 이후에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 또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을 받기 전까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자들이 모두 다 무사히 지나갔고 법원에서 대금을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는 거죠. 안내문을 받고 잔금을 내면 짜라라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자, 민사집행법에는 매각대금 완납증명서가 발급된 때 소유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 완납증명서가 발급되기만 하면은 비로소 소유자가 된 거예요. 자, 등기부등본에 전산에 오르지 않았다 치더라도 소유자가 됐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자, 소유자가 됐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니면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꿀팁이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꿀팁을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얼마에 낙찰 받았죠? 그렇죠.
2억 5,33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자, 그러면 취득 원가를 2억 5,330만 원을 신고하고 그에 맞는 취득세를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 물건의 특수성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인수해야 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거예요. 보증금 1,000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었죠. 따라서 일반적인 신고하듯이 2억 5,330만 원에 신고하고 편안히 소유자로 지내고 있었는데 2년 뒤, 3년 뒤에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게 돼요. 불성실 가산세를 내라고요. 왜 그러느냐? 지방세법 제10조 3항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의 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유상거래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특별 승계인이기 때문에 유상거래 승계 취득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까지 취득 원가, 취득가액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2억 5,330만 원이 취득가액이 아니라 인수해야 되는 1,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2억 6,330만 원을 신고하고 거기에 맞는 취득세를 납부했어야 된다는 거죠. 취득세는 저희가 자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했을 때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2년 뒤, 3년 뒤가 지나더라도 감사 기간에 이게 한번 불거지게 된다면 경매정보지에서 이야기했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신고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납부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납부를 하시는 게 맞고 이 부분은 법무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인수하지 않는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뭐라고요?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인데 인수하지 않는다고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법원의 공식 입장을 알기 위해서 현황조사서나 법원의 공식 서류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 점유자로 표시하고 있는 게 주식회사 예 땡땡이 나와 있습니다. 예 땡땡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사업자 등록일이 14년 7월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 주식회사 예 땡땡은 진짜로 대항력을 갖추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일까요? 자, 입찰 전에 서류상으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단할 수 있고 현장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임장을 해서 그걸 확정을 지으시면 되는데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예땡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을 하고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오셔서 법인 등기로 들어가세요. 법인 등기 클릭, 법인 등기에서 열람 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가 회사의 이름은 아는데 전국에 어느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전체 등기소로 검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을 때 법인이 주식회사 예땡땡이었죠? 주식회사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상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눌러보니까 주식회사 예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은 전국에 6개나 있네요. 6개나 있는데 등기국에 따라서 같은 이름은 2개를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는 지역에 있는 그 이름일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게 그 지점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지만 확률상으로는 그게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되어 있는 예땡땡이 있네요. 자, 이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해보니 여기에 대한 등기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유효 부분만 열람할 필요는 없겠죠? 말서를 포함해서 열람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부 결제를 하시거나 열람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득하게 되면은 클릭을 해서 여기에 대한 등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람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법인 등기를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 등기를 보니까 주식회사 예땡땡이 맞고요. 여기 보니까 주소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경매 목적물이 스마트밸리 2동 1605호인데 2동 1605호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래 보니까 여기에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같은 곳에 이동 1202-203호로 바뀌었어요. 또 아래 보니까 이제는 이동 1711호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저희의 경매 목적물에 있었던 것 같지만 2번이나 주소가 이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주소 이전을 했다 그래서 거길 점유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판단일 수 있지만, 그래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명분은 약해진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우선 서류상의 확인과,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임장을 나가서 관리사무실 아니면 인접사무실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여기에 주식회사 예땡땡은 없겠구나 라고 추론이 가능했다는 거죠.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가 인수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세법 이 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신고해야 되는 취득 가격을 낙찰 가격 그대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분들도 계세요. 좀 난감한 상황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인수해서 돈을 줬다 그러면 그걸 입증하라 그러면 쉬운데, 돈을 주지 않았는데 인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대라고 하는 공무원분도 계세요. 어렵죠? 돈을 안 줬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지? 따라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주식회사 예땡땡의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였습니다. 귀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표시함으로 인해서 낙찰받은 저는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겠죠. 그런데 대항력이 있으신 분이죠. 약간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명도에 대한 이슈에서도 계속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우편물도 계속 발송을 해야겠죠. 따라서 이런 귀찮은 과정들을 제거하고자 확인서를 하나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본인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사에서 확인서를 하나 발급받도록 마무리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도 인수해야 되고 취득세도 더 내야 되고 인도명령 과정도 복잡할 뻔했는데, 사전조사와 그리고 현장조사 그리고 본사까지 찾아내서 연락을 취한 덕분에 모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3년 뒤 5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가산금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입증 서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리고 사전 신고하면 오히려 더 좋겠죠? 신고한 부서에 가서 취득세를 이렇게만 신고한 이유가 이런 확인서를 받아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명을 한다면 우리는 깔끔한 물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경매의 경쟁에 있어서도 1,000만 원을 더 높게 적더라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입찰한 11분 중에 글쎄요 몇 분 정도가 될지 몰라도 1,000만 원을 인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찰을 하셨고, 그만큼 낮은 가격을 적을 수밖에 없던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잔금을 내고 매각대금 완납 증명을 받아서 소유자가 됐죠. 경매에서 소유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인도명령을 신청해야죠. 자, 경매 제도에서 인도명령은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낙찰자에게 이런 선물을 줄게 라는 거예요. 우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조금 전 이야기한 걸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점유를 했던 간에 우리는 명도에서 빼빠이 해야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소유자지만 아직 우리가 점유권을 뺏지 못했잖아요. 자, 점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제도만큼 빠르고 편한 제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주식회사 예땡땡이 점유했다 그랬는데 예땡땡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어요. 그럼 누굴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될까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빠른 방법은 누가 점유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탑땡땡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거는 다툼거리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누가 점유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소유자를 상대로는 인도명령을 100%
내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사건도 잔금을 낸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인도명령을 신청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법원 바로가기 상단에 있습니다. 법원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해당 사건 법원 정보를 보시면 돼요. 자, 대법원에서 우리의 경매 사건의 검색에 들어가시면 요 아래 내려가면 관련 사건 내역이라고 나옵니다. 자, 경매 사건에 기인한 인도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인도명령 사건 번호가 이쪽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인도명령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이 사건 번호는 알려주지만 이렇게 전산으로도 편하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진행 과정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사건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의 사건 기록에서 본 사건을 검색하면 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법원과 관련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면 짠! 이렇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 페이지는 기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종국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안 써 있죠? 이거는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결과에서 인용했냐, 기각했냐, 뭐 여러 가지 원고 일부승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표시되지 않았죠? 그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사건 진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내려보면 10월 5일 날 전 소유자를 상태로 인도명령 신청을 했더니 자, 5일 만에 인도명령 결정이 나왔죠? 자, 이건 다시 얘기해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몰라. 그런데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낙찰자 신청인에게 인도해 줘야지 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한다면 빠르고 확실하게 인도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고 현재는 신청인은 송달이 완료됐고 피신청인 전 소유자는 아직 우편이 송달 중인 상태죠. 인도명령 결정이 났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돼서 송달 증명원이 나와야지만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 상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우편 송달이 완료된다 그러면은 전 소유자를 상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서 계고와 본 집행을 통해서 점유권을 취득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한다 그러면 계고하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하거나 아니면 집행 단계에서 그런 오류가 있다 그러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나 승계 집행을 통해서 집행을 완료하시게 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을 발급받았다면 우리는 소유자가 됐죠? 이젠 소유자가 됐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경매 사건에서는 인도명령을 무조건 제일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협상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인도명령은 경매 제도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낙찰자에게 주는 큰 무기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무조건 신청하셔야 돼요. 참고로 인도명령은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명령 시기를 놓친다 그러면 협상이 나중에 잘 안 돼서 다시 신청하려고 해도 애를 많이 먹게 되죠. 아니면 중간에서 약속 이행을 안 해서 틀어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그 기간을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이 나오면 바로 그날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된다. 자, 본 사건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하면 될까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 임차인을 상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임차인이 실제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럼 누굴 상대로 해야 되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인도명령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의 상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나가봐서 현장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나가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송도에 있는 스마트밸리 1605호 관련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연락처를 붙여두셨더라고요. 예. 네. 죄송한데 전화 받으시는 분은 어디시죠? 거기 그 업체 예전에 네, 그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네. 돈을 거기서 저희 안 갚은 게 있어가지고 대해서 돈을 안 갚은 게 있다고요? 네, 일부 그래서 거기 안 치는데 그래서 거기 일단은 그 저기 하면 나중에 그거는 네가
뭐 거기서 저기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명도비 받고 저기 해라, 관리 좀 해줘라, 누가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쳐놓은 거고요. 거기 안에 짐이 좀 있어요. 네. 예, 혹시 근처 사장님도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저는 거기도 뭐 그 제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진 않고 저는 동탄에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 아, 예. 그러면 사장님이 점유를 하는 권리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죠? 뭐, 예, 예, 예. 그 사장님이 근데 되게 저한테 발언을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예. 사장님이 점유를 하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미나칼리비 사장님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점유를 하시고 있다는 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기존의 소유자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거예요.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까지 미나칼리비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네. 저희가 낙찰을 받고 저희가 10월 5일에 잔금을 냈거든요. 예, 예,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저희도 청구가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강제 집행으로 하면서 동산에 대해서도 동산 경매 처분을 할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사장님이 그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사장님이 뭐 쓰고 제 건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죄송한 얘기인데 예. 그냥 명도비로 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전 소유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은 예,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거고요. 예, 낙찰받은 저희는 경매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점유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점유자이실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 찾아봤는데 회사도 청산하고 지금 한 상태여가지고 네. 그냥 그 동산 경매를 처분하고 나서 마무리할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사장님이 점유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철회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어떤 거요? 사장님이 점유하고 계신 권리자란 이야기는 아니란 이야기시죠? 예,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좀 우픈 상황이 연출이 됐죠? 실제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도 본인이 점유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이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전 경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명도 과정이 한 30% 정도는 나도 이런 권리가 있어요. 이건 내 거예요. 라는 분들이 자주 나타나요. 그런데 그 자체를 보고 여러분들은 뭐 싸우려 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조지시켜 주시면 돼요. 권리가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그 권리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는 법의 판단이고 책임을 지우게 하는 거는 우리의 권리예요 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설득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협상의 귀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고 빠르게 상대방을 포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있죠. 바로 미나칼리비는 저희가 승계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특별 승계인이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3년치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승계를 하면 되는 특별 승계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됐다고 하는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부 내역으로 뽑아주세요. 그러면 계정에 따라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항목을 보시고 저희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전용 부분에 대한 수도세, 전기세, 전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연체료가 들어있다 그러면 연체료도 저희가 승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체료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를 납입해야 되는지 확정하고 납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은 날짜가 언제냐? 아까 발급받았던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 이 날짜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 날짜까지의 공용 부분만 저희가 인수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용관리비에 대해서 계산이 다 됐다 그러면 이 서류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승계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류로 관리사무소에 직인을 찍어서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승계한 금액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지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우리는 사용된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출 증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비 정리가 다 끝나면 단순하게 이렇게 내역서만 이렇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관리단에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납부한 걸 영수증 형태로 이렇게 구체적 항목과 관인, 직인을 찍어서 저희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지출 증빙의 완벽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민사적인 소송이 있을 때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과 같이 잘 보관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세밀하게 보신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면 저는 그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낙찰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수익도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취득세를 내실 때도 공무원분 또는 법무사께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취득세를 더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냈다 치더라도 향후에 인수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면 환급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서류들, 이게 서식이 없지만 어떤 확인서들이 필요한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실전에서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인도명령 대상자를 특정할 때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갸우뚱 거린다면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빠르게 결정을 받고 빠르게 집행을 들어가서 개고나 본집행 단계에서 수정을 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누가 점유했는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상대방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명도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 경매 실생활들에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거두고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가지는 경매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